자, 그럼 8장의 투자 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유동 자산 안에 투자 자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자산이란 것은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토지를 만약에 영업 활동에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유형 자산으로 구분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재고 자산으로 구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토지를 영업 활동 사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자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 계정 구분이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장기 금융 상품이에요. 자, 우리가 정기 예금 등과 같이 금융 상품인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이란 것은 결산일, 즉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이런 금융 상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분기를 할 때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이다라고 하면요.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장기 금융 상품에 속하는 장기성 예금으로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이다라고 하면 정기예금 이렇게 또 기록을 할 수 있고요. 1년 이내다 그러면 그건 단기금융상품이 되겠죠, 그죠? 자, 케이스를 통해서 보시면은 국민은행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정기 적금을 3년 만기짜리 적금을 가입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3년이면은 기간이 장기잖아요. 그죠? 그 밑에는 정기적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성 예금이라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성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 주시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이 부족해서 위 적금을 해지하고 이자 8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기성 예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 80만 원, 8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1,080만 원이 증가했을 거고요. 그럼 대변에 8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기간에 따른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장기금융 상품에 대해서 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투자 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투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말해요. 네,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투자 부동산은 이제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천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서 취득했다. 자, 토지 취득 시 취득세 200만 원은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 토지를 샀다라고 해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니까 이건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토지가 3천만 원짜리지만 취득세 200만 원까지 우리가 고려하면 이 토지를 얼마에 산 거예요? 그렇죠. 3,200에 샀고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 3천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대요. 자, 우리 뒤에 가면 부채 쪽에서 공부를 다시 자세히 할 건데, 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아닌 걸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자, 지급어음은 우리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할 때 어음을 발행하는 게 지급어음인데 상품이 아닌 걸 만약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나중에 돈을 갚기로 했다.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자, 300만 원은 200만 원은 취득세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11월 5일 날 위 토지를 3,500만 원에 갖다 팔았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투자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그쵸? 그러면은 차변에 뭐예요, 여러분?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현금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3,200만 원짜리를 3,500에 받았으니까 얼마가 이익이 난 거예요? 그렇죠. 300만 원이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투자자산 처분 이익은 우리가 상품을 파는 이런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은 수익인데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의 수익으로 보고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이 투자부동산 3,200만 원짜리를 팔고 3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겠죠? 자, 투자부동산 3,200에 산 거를 갖다 팔고요.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200만 원만큼 손실을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장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 배웠고, 또 어떤 거 배웠어요, 여러분?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유가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원래 본래의 의미는 가치가 있는 증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요. 이 주식과 채권을 말해요. 주식과 채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윳돈이 많이 있다. 기업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현금이 좀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금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어들인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주식이나 채권,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주식과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주식을 지분증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채권을 채무증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그 회사에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소유 지분이 있으면 그 회사가 이익이 나면 어, 지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어요.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다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그럼 채권의 경우에는 지분은 없어요. 내가 어떤 채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분은 없어요. 지분이 없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채권에 어떤 채권 투자했을 때에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뭐 3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과 채권의 개념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식, 채권, 즉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고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구분을 하겠대요. 왜 이름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단기간 매매,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을 목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는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니까 우리 당좌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장기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하는 경우. 자, 그럼 그때는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어,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매도 가능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 팔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중도에 이걸 또 돈이 필요하면 매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해될까요? 자, 그럼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뭐냐라는 건데, 만기 보유증권은 단어 그대로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기업의 자금 능력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매각할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과 채권이 다 해당이 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그냥 채권이라고 제가 써놨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식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분될 수가 없어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처럼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의 구분 중에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이 내용은 투자 자산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단기 매매 증권까지 같이 그냥 설명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당좌 자산 편에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투자 자산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여기다 메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꼭 인지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설명의 흐름상 여기서 같이 설명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타게 되면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배당금 수익은 상품 파는 거랑은 관련 없기 때문에 영업 외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거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요. 어디로 가시죠, 여러분들? 증권사에 가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을 할 거예요. 그럼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등과 같은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증권사에 부담한 이 수수료를 우리가 뭘로 처리할 거냐? 원래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개념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자라고 그동안 배웠었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단기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자라고 돼 있어요. 취득 원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포함하지 않겠대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취득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권사 같이 이런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주업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매일같이 사고 파고 사고 팔고 이렇게 빈번하게 거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수수료를 각 주식의 종류별로 이걸 원가에 배분한다? 이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취득원가에 이걸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래 실무적으로 이 단기 매매증권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자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를 여기다 적어놨지만 외워야 됩니다. 이런 취지는 중요하지 않고 시험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개를 한번 케이스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 7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게 단기 매매증권으로 구분된다라고 한다면 자, 6만 원인데 100주니까 그죠? 600만 원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증권사 수수료 7만 원은 우리가 이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나오는 기업은 상기업이 주인공이에요. 상품을 사서 파는 기업이. 상기업의 입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주업인데 여유자금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기업은 증권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증권 취득한 것은 영업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단기 매매증권 붕괴 문제가 나오면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꼭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수수료를 포함해서 607만 원이 감소했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했을 때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근데 이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주식을 이렇게 지금 샀는데,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여러분, 주가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단기 매매증권의 자산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기말에 평가를 해보래요. 기말에 평가를 해봐라. 즉, 이 단기 매매증권의 가치가 공정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시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결산할 때 결산이라는 것은 여기다 메모해 놓으시면 보고기간 종료일, 그죠?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뭐 결산일 또는 뭐 재무상태표일 같은 의미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봐라 이거예요. 결산할 때.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익으로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공정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손실로 기록하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이 기말 결산 시에 한 주당 7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올랐어요. 장부상으로는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었죠. 우리 위에서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7만 원으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공정가치가 올랐어요. 그러면 100주에 한 주당 만 원이 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 이익이 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600 주고 샀는데 700이 된 거니까 이 늘어난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주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이해돼요, 여러분?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됐고 대변에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불러주세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품을 파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건 수익은 수익인데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수익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산할 때 12월 말일 날 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한 주당 4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600만 원 주고 샀는데 400만 원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어요? 200만 원만큼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산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는 손해봤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비용이지만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해서 기말에 이렇게 평가해보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처분했을 때. 처분했을 때에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내가 이걸 처분 금액이 더 커요.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그럼 나는 그것만큼 이익이 나겠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고, 거꾸로 내가 싸게 팔아서 손해 봤어요. 그러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도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이건 영업활동하고 상관이 없는, 그죠? 이익이나 손실이니까 이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자,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주당 8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100주에 6만 원에 취득을 했었어요. 그럼 6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8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2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났죠. 자, 그런데 이걸 처분할 때 증권사에 처분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을 받았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처분 수수료를 우리가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 수수료처럼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할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처분 수수료는 주의사항이 별도의 수수료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600만 원짜리를 8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났지만 처분 수수료가 4만 원이 나갔으니까 200에서 4만 원을 차감하면 196만 원만 처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원을 처분 이익으로 잡고 별도로 4만 원을 수수료 비용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처분에 대해서, 처분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처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니까 별도의 비용으로 보지 말고 그냥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796만 원이 들어왔겠죠? 800에 팔았는데 처분 수수료가 4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단기 매매증권은 600만 원, 자산이 감소했겠죠. 지금 6만 원에 100주를 샀었는데 이걸 처분한 거니까 차변했던 단기 매매증권은 대변으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현금 796만 원을 수령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얼마가 이익이 되는 거죠? 196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평가이익이에요? 처분이익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처분을 한 거니까 평가이익이 아니라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 외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영업 외수익 계정 과목이라는 거. 만약에 이 경우에 5월 10일 날 이 100주를 5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500만 원인데 이때 수수료가 2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500에서 2만 원을 빼면 498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단기 매매증권은 지금 600에 샀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2만 원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은 비용인데 그렇죠. 영업 외비용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특히나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요거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가증권 중에 단기 매매증권 말고 매도 가는 증권도 있잖아요. 그죠? 매도 가는 증권. 자, 매도 가는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매도 가는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처럼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게 빈번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가는 증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하게 취득 시 부담한 증권사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자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 그죠? 자, 만기 보유증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빈번하게 사고 파는 건 아니니까 만기 보유증권의 경우에도 취득 시 부담한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거를 그럼 집중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 교시에서 이어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